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시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제 발표를 위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상훈 빅드림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위평양 경제연구소 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용 숭실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분 더 계시는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시면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만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아마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워놨잖아요. 아마 저희한테 저희 어머니가 또 중소기업 경영해라라고 하면 안 했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똑같은 고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가업 승계를 우리가 산업화 다음을 이어가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꼭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굉장히 심하게 또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찬반 양론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매번 갈 때마다 느낀 건 한쪽의 소리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거든요. 가업 승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는 논리만 있는데 아마 오늘은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듣는 뜻깊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지를 마시고 다양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뭐 이렇게 쾌청한 날씨가 한국 날씨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쾌청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저희가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문갑 본부장님께서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 승계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문갑입니다. 먼저 기업 승계 방금 오동윤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상 62년부터 경제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한국 경제가 요즘 저출산 고령화가 하더라 그러는데 우리 사회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35,000불에서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유엔이 인정한 그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2011년부터 사실은 성장 정체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큰덤 점프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중진국 내지 후진국으로 가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가 최고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못 살 가능성이 지금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업 승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소프트 랜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는데, 저도 이 중소기업 가장 큰 현안 중인 하나인 기업 승계 지원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인 장수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수기업 공부부터 좀 하면, 우리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영국 같은 경우는 통상 100년이 이상이 되면서 2대 이상 그 선조의 가업을 지속한 기업을 장수기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데 규모는 작지만은 그 100년이 넘는 업체를 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뭐 국수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동 가게 굉장히 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산업화의 역사가, 제가 1962년도에 사실상 산업화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이제 중소기업 진흥법에
평균 수명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이면서 30년 이상 된 기업을 장수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문장수기업을 저희 인정제도를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명문장수기업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장수기업 중에서 그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명문장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수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9년 된 기업까지 쳐봐야 그 16개밖에 안 되는데, 1896년도에 그 설립된 두산이 우리나라 100년 이상 된 그 산업화된 기업의 최초의 장수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표 동아약품,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은 과거에 그 최초의 상업은행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조홍은행이 IMF 이후에 이제 그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합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은 상업은행이 이제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 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사 중에서 메리츠 화재가 옛날에 조선화재 해상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5개가 있고요. 근데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일본 같은 경우에 무려 3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10,000개, 미국이 한 12,700개 정도. 그리고 200년 이상 된 기업을 보면 58개국에 무려 8,785개가 200년 이상 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일본이 3,937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1,563개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장수기업의 경영 형태로 보면, 장수기업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가족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제조업의 한 85%가 가족기업이고요. 우리 10대 그룹, 그러니까 상호 출자 제한 대상 기업, 자산 규모가 10조가 넘는 기업도 보면 삼성, 현대, LG, SK 전부 다 가족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족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장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가 신뢰라는 문제가 뭐냐면, 형 경영자와 후계자 간에 신뢰가 없으면 이 회사는 차라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수기업의 요건이 형 경영자와 후계자 간의 신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세상은 계속 소비자 니드가 변하고 산업 트렌드가 변하면서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세금 정책, 금융지원 정책과 같은 정부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기업의 그 성장 요건 첫 번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에서 그 기업이 생존할 확률은 70%가 됩니다. 근데 2대, 3대로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4대로 넘어오면 그 가족기업의 생존율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기업이 장수경영에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의 다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시아 가족기업 5개 중에서 3개 기업이 이 가족 간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뭐 삼성도 이명희 회장, 이건희 회장 뭐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간의 분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족기업 문제를, 가족 간의 이 신뢰 문제를 이 장수기업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 시대가 변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지속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보진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50년대 국정교과서, 70년대 대학예비고사 시험지를 만들고 전 세계 성경에 30%를 인쇄한 100년 된 장수기였습니다. 근데 20년대 이제 코로나를 맞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쇄업이 정말 불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청산하게 된 배경은 초기에는 굉장히 잘했겠죠. 근데 시대 트렌드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인쇄업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업종 변경을 하든지 새로운 혁신을 해서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말표 산업은 1955년도에 말표하면 우리 구두약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구두 신은 분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이제 구두약이 없다 보니까 이 회사는 말표라는 이 브랜드를 이용해 가지고
2014년도에 남성 화장품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CU하고 협업해가지고 말표 맥주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 말표 산업의 그 구두약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표 산업도 보지제처럼 구두약이라는 한우물만 경영을 했으면 이 구두약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쓰지 않는 이 회사의 이 분야에서 1등을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소기업 내지 가내공업 수준의 기업에 머물렀을 겁니다. 아니면 문을 닫았든지.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책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장수기업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승계 지원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600억까지 사후 상속이든 사업 정여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든지. 두 번째는 이제 가업승계 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총 2008년도 4월달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 중앙회 내에 가업승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식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나라 장수기업이 30년 이상이면 장수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45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매출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고용도 기여한다는 이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해주는 이런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남대문도 가보면 100년 가게라고 많이 적혀진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오래된 기업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100년 가게 내지 100년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이 네 가지가 크게 장수기업 지원 정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기업을 오래 지속 가능한 기업 내지 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30년 이상 된 기업은 우리나라 업체 수의 4.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매출액은 보면 21.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은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력이 오래될수록 고용 능력도 올라갑니다. 10년 미만의 기업이 보면 한 개 업체당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2.59명에 불과한데 40년 이상 된 기업은 평균이 21.8명입니다. 그래서 장수기업이 10년 미만 기업과 40년 이상 된 기업에 비교해보면 무려 40년 이상 된 기업이 고용 능력이 8.4배 이상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내지 기술 투자도 보시면 10년 미만 기업은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년 이상 된 기업의 평균을 보면 3억 4,300입니다. 그래서 무려 9.5배 이상 기술 투자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당면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세부 부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우리 세금이 너무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업 승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령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고요. 기업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2050년이면 무려 65세 이상 비중이 37.4%에 달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3위의 초고령 국가로 2050년이면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25.6%에 달하고요. 그리고 CEO가 70세 이상인 중소기업이 25,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기업 승계가 시급한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과도한 세 부담인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50%입니다. 50%고 일본이 이제 55%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률이 또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최고 높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우리 스타트업 기업의 85%가 상속세를 낮추거나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상속세 문제는
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기업도 관련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사의 정의선 회장, 그분들은 편법 승계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통해를 해서 기업 승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그 사세 경영 포기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대기업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들이 주인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내지 외국계 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문제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보면 76.3%가 기업 상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조세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사례를 보면 OECD 같은 경우 상속세 평균이 한 25.3%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의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개국이 상속세를 없거나 지금 폐지하고 있는 나라고요. 영국도 지금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보다 유일하게 상속세가 높은데, 여기도 2018년부터 그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을 해서 기업 승계를 물려받은 기업을 계속 유지만 한다면 아예 상속세 자체를 면제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상속세 한번 보시면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 이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태리 같은 경우 4%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폐지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승계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기업 승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주는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상속하고 기업을 상속해주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승계가 되지 않고 매각이 되면, 매각이나 폐업을 하면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은 국가라든지 우리 사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업 승계가 단순히 부의 이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영속이라든지 책임의 대물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업 승계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이 기업 승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00억까지 기업 승계를 해준다면 매출액 5천억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 그 사후 상속 같은 경우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정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600억까지 그 한도로 저율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매출액에 상관이 없이 상속 정의의 85%에서 100%를 공제해 줍니다. 요건은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받기만 받으면 상속 정의세를 100% 납세 유예인데, 말이 납세 유예지 기업만 승계를 해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일본은 앞서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봤더니, 한국은 최근 한 5년간 보면 가압상속 공제를 받는 게 연평균 110건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세 가세특례는 225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독일은 보시면 10,000건이 넘습니다. 일본도 한 1,000건 가까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 100건이라는 110건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편법 승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저희들 대선 후보 토론회 왔을 때 기업 승계제도 아직도 세금을 다 내시고 그냥 상속하십니까? 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제도가 좀 그동안에 엄격하다 보니까 이 가압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이 기업 승계는 해주지만은 편법으로 승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독일이나 일본처럼 실질적으로 활용이 늘어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압승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면, 가압상속공제라는 것은 현 경영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후계자가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 가압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정의세 가세특례 제도는 우리가 굉장히 고령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90살이면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도 60에서 70이 됩니다. 그럼 아들도 너무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압상속공제도 좋지만은 이 사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정의세 가세특례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적용 요건을 보시면 가압상속공제나 정의세 가세특례 제도 모두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은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대분류란 뭐냐면 제조업은 제조, 그
건설업은 건설업 내에서만 업종을 유지할 경우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다가 인테리어를 하다가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 건설업, 만약에 인테리어는 건설업이지 않습니까?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제조 비중이 증가하게 돼버리면 이 업종은 이 승계 제도를 이용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600억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40%, 그러니까 비상장에서는 특수관계인 포함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40% 이상인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만이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정예세 가세 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있으면 이 정예세 가세 특례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을 받았는데 이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제도를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5년 동안의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걸 정부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 그러니까 현 경영자가 착고하고 나서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고 나면 그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내에 임원에 취임을 하고 2년 이내에 물려받은 후계자는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고 나서 5년간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예세 가세 특례 제도는 이 정예세는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그 가업에 종사를 하고 3년 이내에 그 기업에 사전 정예를 받으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5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기업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종을 중분류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하수도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상수도관이 이전에는 이 금속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금속이 녹이 쓸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금속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업종 변경이 됩니다. 이 세상이 재질이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중분류를 기업이 아까 혁신하기 위해서는 업종도 변화해야 되는데 재질조차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게 이게 업종 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라든지 뭐 자산 유지, 지분 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최소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이제 금액이 600억이 옛날에는 가업상속 공제 5년 동안에 통상적으로 상속세라든지 정여세는 5년 동안에 연부연납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제도가 개선된 부분이 20년 동안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사전정의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령화되면서 아버지도 할아버지고 아들도 할아버지면 이게 기업 승계해봐야 혁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획적 승계를 위해서 사전정의를 선호하면서 이게 사전정의가 작년에 100억에서 600억으로 늘어나는데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 거쳤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입법 미비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좀 20년으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좀 있으면 제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나오거든요. 현재는 그 가업상속 공제는 20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는데 정여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연부연납밖에 기간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가업승계 관련해가 업종 변경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혁신하려면 업종도 변화해야 되고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 기호가 바뀌면 제품 어떻게 보면 품목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종 제한 부분을 지금 특히 기업을 물려받고 나서는 중분류 변경 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대분류 내지 최소한 업종을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기업이 혁신할 수 있고 기업이 일자리만 많이 만들고 투자만 늘릴 수가 있다면 업종 변경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달에 개최되는 CS 박람회만 하더라도 원래 라디오 박람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혁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 세계 가전 박람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혁신 제품 박람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업종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시면 정여세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천원 미만의 개인 기업 플러스 법인 기업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전 정의를 선호한다 그러는데 사전 정의는 개인 기업은 안 됩니다. 법인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이란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건 분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 사업자까지 통일해서 동일하게 기업이면 다 대상 수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업 상속 공제든 그 다음에 사전 정의든 600억까지 가능한데 문제가 지금 현재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10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금은 안 냅니다. 근데 사전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60억까지 10%를 내고 60억을 초과되면 20%를 납부를 하는데 이 부분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0%로 좀 단일 세율로 좀 해줘서 세부 부담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부연납이 아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년인데 사전 정의 같은 경우 5년으로 지금 입법의 미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가업상속공제처럼 600억까지 사전 정의를 받으면 5년 만에 이 회사를 세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연부연납으로 제도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영자가 이제 아들이 1세에서 2세로 이제 회사를 넘겨줄 때 이게 만약에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업체가 있었냐면 친구하고 공동으로 창업을 했는데 5대5 지분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친구가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아들한테 기업 승계를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라. 그런데 이분도 이제 가업승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에 다른 사람 친구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다 보니까 한 사람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업상속 공제를 못 받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다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금 상속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복수인 경우에는 다수가 좀 가업상속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업상속 공제를 안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종업원들 임대해주는 사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람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 같으면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들 그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임직원 복리를 위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그 비사업용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 현금이라는 게 미래 투자를 위해서 이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유 현금이 6개월치 평균 보유의 150%가 넘어가면 이게 기업이 일상적인 현금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또 세금을 또 매깁니다. 근데 기업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면 미래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업이 투자 활동을 위한 부분 내지 종업원들 복지를 위한 부분은 사무관자산 범위에서 좀 제외를 해주면 기업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기업 승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이제 그 특히 뿌리 산업이 일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보다 이제 먼저 고령화가 되고 이게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승계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기업 승계 그 경영 승계 원활화법을 제정을 해서 2018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승계를 해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기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소기업 경영 승계 원활화법,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을 만들어서 좀 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기업 승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법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좀 빨리 주어진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주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추문갑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토론을 발표자를 준비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좀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도 관련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종 변경.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계속 변화를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이거에 발목이 잡혀서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중에서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증법에 의해서 이제 세금을 부여하잖아요. 그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하는 게 맞나?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회사가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문 닫기 직전에 제가 와서 한 매출 13억에서 현재 뭐 한 70억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회사를 키웠는데 이런 세법이라는 걸 잘 몰랐으니까 사업에만 집중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나중에서 이 가업을 승계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의 지분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네 회사 그동안 너무 잘 성장했네. 세금 이만큼 내야 돼. 너네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이야. 네, 그 부분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제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85년생이에요. 아직까지 어디에서는 청년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어디에서는 청년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군데를 지원하면 한두 군데 유니콘이 나올까요? 뭐 유니콘이 아니더라도 살아남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그 돈의 절반, 4분의 1이라도 가업 승계라는 표현 안 할게요. 기업 승계하는데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 지원금의 효과가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 저는 단언컨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미지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또 억울했던 게 가업 승계한다 그러면 금수저로 봅니다. 금수저. 네, 근데 금수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금수저로 보는 이유가 제가 고민해 보니까 매체에서 좀 그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매체에서 어디 뭐 드라마 보거나 하면은 가업 승계 이제 2세 경영하면은 다들 근사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좀 비쳤던 게 국민적인 이미지가 저 사람 가업 승계 금수저니까 지원 안 해도 돼, 세금 많이 걷어도 돼 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회사를 소개드리기 전에 저 개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군복무를 장교 생활로 마치고 바로 취직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로 가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캐나다를 가서 오자마자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습니다.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었고 꽤나 재미있게 다녔는데 2013년, 14년 정도에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2015년 정도에 제가 회사에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입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구하고 사무용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벤더 업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지금은 철수하고 없어진 월마트에 좀 납품을 많이 하셨는데 월마트가 이제 철수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타격을 입었고 벤더 업체였는데 제가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내기를 이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월마트가 철수하면서 저희는 매장을 하나 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시에 크게 좀 매장을 하나 냈는데 다행히도 그게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마트에 납품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야겠다. 왜냐면은 아버님께서 그래도 업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문구 제조사들하고 거래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매장을 하나 내야겠다라는 게 제가 자체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아버님께서 하셨던 사업 1차 사업 혁신이었고 그때 위기를 한번 극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오프라인 시장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 물건은 있으니까요. 팔 물건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장도 있었고 창고도 있었고, 그래서 쿠팡이나 지마켓 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한번 회사를 또 혁신을 시켰고요. 세 번째가 안 나오는데 세 번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업 승계나 기업 승계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뭐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차 혁신 하면서 2차 혁신을 이제 제가 주도해서 하게 됐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선택한 가업 승리의 길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이제 장면은 제가 그 MBC의 뭐 채널에 잠깐 나왔던 부분이에요.
사실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저 승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진짜. 특히 어머님이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셨고 왜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때 제가 물려받던 시점이 정말로 그 어려웠던 시점이었던 게 전에 계시던 분들 다 나가셨어요. 왜냐면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 그 창업 멤버 2분만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창업 멤버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어요. 아버님, 어머니 또래거든요. 그분들 됐고 제가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다 처음부터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송장이 주르륵 자동으로 나오는데 저는 물건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꼭꼭 송장에다가 제가 입력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쉽지 않은 시작을 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다행히도 이제 온라인 시장을 개척한 뒤로 5년 동안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채널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고요. 문구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거 남이 만든 쉽게 얘기하면 제조사가 만든 문구를 유통하는 거는 사업 더 이상 성장시킬 수는 없겠다. 내 브랜드가 있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구 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이제 여러 시장 기관에서 뭐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과학교구였습니다. 과학교구. STEAM이라는 단어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국에서는 STEM이라고 하는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에서 과학 기반의 융복합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교육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STEAM 교구가 굉장히 이제 이제 트래픽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도 이걸 한국에 접목해야겠다라고 이제 문구가 아닌 STEAM 교육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STEAM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한 2013년도 정도에 이 STEAM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현재도 STEAM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STEAM 교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도 STEAM 교구를 기반으로 또 신사업을 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은 저희가 이제 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 혜택을 못 받지만 저는 앞으로 또 교육 서비스 산업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또 이런 거예요. 제도에서 너네 업종 변경했으니까 안 돼. 혹은 사후 관리에서도 그런 조건을 걸어버린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교육 서비스 시장을 계속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또한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시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스팀 교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뭐 이제 과기부의 어떤 R&D, ICT R&D 바우처 사업도 이제 수행을 했었고 직원 체험도 많이 했었고 뭐 전시회도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그렇게 특허도 출원을 해서 등록을 3건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브랜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뭐 티처스라는 브랜드가 다행히도 코로나 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어려웠는데 저희는 2020년도에 매출이 뻥충 뛰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이 브랜드 이제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닌데 1인 패키지로 만들었거든요. 1인 패키지로. 기존 시장에서는 5인용, 기관용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1인 패키지로 만들어 놔서 코로나 때 다 가정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좀 주요했던 것 같고 뭐 창의재단의 어떤 뭐 수상도 했고 히스토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그 스팀 교구 다음 혁신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교육용 왕구를 제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용 왕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머니에 핸드폰을 하나씩 다 갖고 있듯이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자녀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딸만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AI 로봇이 있을 것이다. AI 교육 보조 교사가 있을 것이다. 로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순서가 잠깐만요. 네, 그 부분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교육용 로봇으로 앞으로 좀 이제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 2차, 3차 사업 혁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저는 사전 증여,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제 어떤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업종 변경에 일단 걸리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에서는 유통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티처스라는 브랜드로 제조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저는 사실은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손해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전 증여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싶거든요. 지금 매출이 뭐 70억이라면 뭐 700억, 1000억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저희 직원들하고 잘하면. 근데 700억이 되면 세금이 또 달라지겠죠. 100억이 성장하면 할수록 세금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알아봤었던 건데 신사업을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회사가 잘 되면 세금만 더 내야 되는데 굳이 신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문제에 문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잘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제도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 세 가지와 같은 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신사업 발굴 불가가 아니라 신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세금으로. 세금 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사업 다각화도 불가하고 경쟁력도 약화되고 동기 요인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제도 관련된 부분은 사례가 이런 것들은 옆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일본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모노주풀이라고 현신의 힘으로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제조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사실은 일본도 이 가업승계, 기업승계가 굉장히 큰 화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이런 사례 같은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꼬리바지 작소 사례도 이제 준비는 했었는데 굳이 제가 독일도 헬슬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창업하고 좀 가업승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나이 또래 주변에 이제 가업승계하는 친구들도 있고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한 현실 예를 들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그 명맥을 잇지 못했을 때 그런 폐해를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가업승계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정부에서 이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창업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창업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상업 사관학교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명문 장수 확인 제도 인증서도 있었고 직접적인 그 가업승계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혹은 비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창업에 비해서 물론 장단점은 다르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가업승계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히 창업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되면은 창업상황한테 들어가면 1억 준대, 하면 또 5천만 원 준대. 그리고 VC 투자도 VC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VC 분들도 사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하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업승계가 오래된 회사, 지분 관계 좀 복잡하고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창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이 좀 이어지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겠다라는 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산자부의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자부 사업 재편 계획 승인 받았는데 제 느낌은 사실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승인이 됐는데 저희랑 같이 이제 된 업체들은 사실은 규모가 좀 큰 회사들, 산자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회사들 위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 좋게 저희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제도들 잘 활용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3차 혁신, 4차 혁신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를 포함한 다른 가업승계자분들도 혹은 가업승계자든 기업승계자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요거와 유사한 그 주요한 정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는 뭐 이런 사업 계획 내용을 넣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는 걸로 사업을 재편시키고 어떤 투자를 받아서 일거리를 만든다면 저희가 이제 본사가 용인 모현에 있거든요. 용인 모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제조라는 건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채용을 할 거고 연구 개발하는데 사람도 채용할 거다. 그 다음에 투자를 확대할 거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뭐 교육용 왕구를 제조하고 유통을 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고 그 스팀 교육, 무료 스팀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저희 브랜드 이미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이미지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업승계자들은 전부 다 금수저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가업승계 하시는 분들, 제 또래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하려다가 포기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업승계자는 다 금수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보다 더 100배, 200배 어떤 최근에 만난 그 가업승계자는 하루에 3시간, 시즌에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제조 공장이다 보니까 돌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을 그렇게 시킬 수 없으니까 본인이 나와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가업승계자는 다 금수저가 아닌데 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에 대해서 그럴까라는 좀 안타까움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